특히 이제 2022년에 2,200평에 달하던 이미 큰 규모의 그 물류센터를 4,000평 규모로 확장을 했습니다. 이거 어디 있는 건지 아세요? 동대문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땅값이 그렇게 싸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쵸. 임대료가. 네. 그런데 이거를 잘 운영했으면 되는데 내부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 이 풀필먼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아니면 성장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좀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수요 예측이 빗나간 건 물론이고 이 풀필먼트 서비스 자체의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단가 경쟁력이 기존의 판매자들이 따로 쓰고 있던 그 풀필먼트보다 굉장히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홍선표입니다. 한때 패션 유니콘으로 불리던 유넥스, 그러니까 옛날 이름으로는 이 브랜디라는 회사가 지난 9월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여성 쇼핑의 브랜디, 그리고 남성 패션 하이버, 동대문 풀필먼트, 헬피까지 거느리면서 2020년대 초반에는 국내 3대 패션 플랫폼으로 굉장히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회사였습니다. 누적 투자금만 하더라도 1,600억 원이 넘고 한때 기업 가치가 7천억 원 이상이나 갔던 회사인데 이번에 결국 기업 회생을 신청해서 개시 결정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저희 아웃스탠딩의 이승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뉴넥스라는 회사가 한때 굉장히 이제 주목받았던 회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승승장구했던 회사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번에 기업 회생을 이렇게 하게 된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잘 나가던 이제 패션 유니콘이었던 유넥스가 2025년 9월 16일에 이제 기업 회생을 신청을 했고요. 요 내용을 이제 판매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이제 공지까지 네. 띄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면 이제 심사를 거쳐서 개시나 혹은 기각이 결정이 나는데 유넥스는 9월 22일에 개시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제 한때 좀 승승장구했지만 그래서 2022년에는 1,000억 원이 넘는 이제 매출도 달성을 기록을 했던 이제 기업이었는데요. 2022년이라고 하면 사실 별로 3년 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갈수록 이제 그 매출들이 반토막이 났는데 뭐 2023년에는 521억 원, 뭐 2024년에는 195억 원으로 이렇게 매출이 굉장히 195억 원이요? 네. 진짜 5분의 1 토막이 난 거네요. 네, 예.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또 오랜 손실도 굉장히 컸는데요. 이게 오랜 적자와 함께 또 이 유넥스가 풀필먼트까지 함께 했던 곳이기 때문에 예. 이런 물류의 확장 그리고 뭐 그 물류나 뭐 개발에 필요한 인력들을 뭐 채용하는 이런 과도한 좀 인력 채용 등으로 이제 그 적자도 계속 났고 그래서 뭐 미처리 결손금이 2천억 원이 넘게 쌓여서 이제 완전 자본 잠식 상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기업 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일단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회생 그래도 이제 직접적인 네. 좀 뭔가 트리거가 된 사건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직접적인 이제 회생 신청의 직접적인 배경은 어떤 건가요? 일단은 승하님은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서정민 대표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취재를 하다 보니까 서정민 대표와도 직접 통화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좀 얘기를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핵심은 유동성 경색이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도 급락을 하게 됐고 손실도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돈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만기가 다가온 채무에 그런 채무 연장의 협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기한 이익 상실 통지라는 게 들어왔는데 기한 이익 상실 통지는 그냥 이제 돈 갚으라는 네,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냥 이제 끝났다, 대출 회수하겠다 이 얘기인데, 예. 그런데 이제 그 만기를 연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피지사에서 정상 대금이 나가야 하고 뭐 은행에서는 이제 직원들 이제 월급 이렇게 예. 나가야 되는데 그 자금들이 모두 묶인
묶여버린 상황이었죠. 그래서 회사는 이제 이런 문제를 뭐 이사회를 열어서 주주들과 상의도 했고 또 자문도 받았는데 결국엔 이 정산 대금을 풀고 또 직원 월급을 주기 위해서는 법정 관리 이제 회생 네. 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회생을 신청해서 회시가 개시가 되면은 이제 포괄적 금지 명령과 보전 처분으로 인해서 급여나 뭐 서비스 운영비를 법원 허가 하에 집행을 할 수가 있어서 회사에서는 이제 서비스 정상화의 출발을 다시 할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이제 회생 신청을 했다고 서정민 대표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지난해 이제 TMF 사태 같은 네. 걸로 봐도 이런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을 겪게 되면은 그렇죠. 그 소비자와 판매자 이게 플랫폼은 이제 양면 플랫폼이기 네. 때문에 이 양쪽 모두한테 이제 피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내용도 좀 있었나요? 그런 피해도 좀 발생하고 그랬었나요? 네, 일단 좀 피해가 있었다고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크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서정민 대표가 9월 22일 개시 결정이 나는 16일 날 9월 16일 날 해서 신청하고 20일 날 받은 거죠. 네. 예. 그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이제 소비자 환불권 먼저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지에 묶인 자금을 예치금으로 전환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이제 선환불을 집행해서 뭐 민원이나 이런 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해왔고요. 다만 판매자들은 피해를 입었다고 이제 밝혔는데 판매자 이제 정상금 중에 회생 개시 전에 발생한 건들은 이제 회생 채권으로 구분이 되고 이제 개시 이후에 발생한 건 공익 채권으로 이제 발생이 되는데요. 이 회생 채권은 이제 채무자 회생 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그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변제율이 결정이 돼서 삭감이 되거나 이제 변제기가 연기될 수 있는 채권을 의미를 하고요. 이제 공익 채권은 이제 개시 이후에 영업을 이제 계속하면서 발생한 그 대가에 대한 해당하는 채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공익 채권은 좀 약간 그 갚아줘야 되는 순위가 우선, 상당히 네, 우선순위에 있는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그래갖고 네. 이제 뭐 직원들 임금이라든지 맞습니다. 네. 그런 게 공익 채권에 들어가고 네. 이거는 거의 대부분 다 갚아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생 채권이 많이 발생이 되면은 좀 문제였는데 그렇죠. 다행히 이제 정산 대금 한 차수분 15일치의 정산 대금만 이제 회생 채권으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뭐 위메프 사태에 비하면 적지만 그래도 판매자들에겐 좀 15일치니까 좀 큰 금액일 수도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추후에 변제하는 상황이기도 변제율이 하고요. 결정되면 뭐 그때에서 40%라고 결정되면 그 40%만 네, 주고 그런 식이란 네,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자분들께 어쩔 수 없이 피해가 발생한 건 맞고 요거를 이제 판매자분들께 한 분 한 분 다 소통을 하면서 좀 설득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 개시 결정 후에 발생한 정산 대금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우선적으로 좀 예, 지급하고 처리를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네. 이제 서비스는 이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회생 그걸 받아갖고 서비스는 그냥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란 네. 말인 거죠? 네네. 이게 사실 요런 앞서 이제 위메프 사태도 있었고 이런 사태가 정산 대금이 이제 미지급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 일단 판매자들이 막 먼저 떠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셀러분들이 여기서 어차피 납품해봤자 돈도 못 받는데 네, 이거 당연한 거죠. 맞습니다. 막 다 이렇게 철수해야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지금 발생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발생은 했는데 이제 남아 계시는 판매자들이 있어서 그래도 남아 계신 분들 어느 정도 있다는 말이네요. 네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22일에 개시 결정을 받아서 일주일 안에 좀 판매를 재개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이제 판매자분들 한 분과 소통을 하면서 이제 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정을 좀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자분들께서 또 이해하기 쉽게 이제 회생 전용 사이트를 또 따로 만들었다고 해요. 이게 뭐 회사를 다 청산하려고 이제 회생을 신청을 한 게 아니라 다시 이제 유동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회생을 신청을 했고 또 회생이 무엇인지 이제 채권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걸 담은 사이트를 만들어서 따로 안내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 이제 회생 신청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왜 이걸 하게 됐는지 이해하시는 판매자분들은 이제 남아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판매 재개에 동의한 셀러에 한해서 이 서비스들을 재오픈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해 관계자가 또 판매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런 회생에서 중요한 거는 주주들도 중요할 아, 거고 그렇죠. 채권자들도 네네. 중요한데 이분들하고는 이제 합의가 또 원만하게 잘 된 건가요? 네, 사실 취재를 해보니까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주주들의 동의를 다 받아서 이제 신청하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다뤘던 그 저도, 안건에서도 그냥 그 주요 투자자가 그냥 해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런 사례가 좀 빈번한데 이번 유넥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제 주주 간담회를 2차례 열어서 이제 상황을 좀 투명하게 공유를 할 수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주요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이미 확보를 해서 회생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 간담회의 자리에서 또 한 분 한 분께 다 상황을 설명드리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투자자분들, 그 채권자분들께서도 이제 손실 불가피성에 대한 우려는 다 알고 있고 하지만 회사를 아예 청산하는 것보다는 영업을 일단 정상화 후에 최대한 변제율을 높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에 이견이 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앞에서 약간 그 재무 실적도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매출이 굉장히 급감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런 재무 상황을 좀 한번 더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제 이게 상황이 안 좋았으면은 네네. 결국 이렇게 기업 회생까지 몰리게 된 건지 이걸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매출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매출과 손익을 말씀을 드려보면 네. 2020년에는 매출이 858억이 발생을 했고요. 네. 그러나 이제 손실은 마이너스 197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2021년에는 매출이 1,382억 원으로 버티컬 앱 중에 이제 1,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발생시키는 데는 드물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매출을 달성했지만 손실도 같이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594억 네, 그 맞습니다. 영업 손실이네요. 네. 그리고 2022년에는 매출이 역성장하긴 했는데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았어요. 매출은 1,191억 원이었고 손실 역시 459억 원으로 조금 높았지만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2023년부터였는데 2023년 매출은 521억 원으로 이제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또 손실 역시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244억 원이라는 이제 큰 손실이 발생했고요. 또 2024년에는 195억 원으로 매출이 또 다시 이제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손실은 이제 5억 원으로 줄였지만 그래도 발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금을 수요를 했기 때문에 채무가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쌓였던 상황입니다. 투자뿐만 아니라 그 채무도 그 돈도 많이 네, 빌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 투자금으로만 충당한 게 아니고 네, 차입을 통해서도 이제 많이 한 거고 맞습니다. 사실은 뭐 기업 회생 같은 경우는 이 채권자들과의 관계 때문에 사실 문제가 생기는 네, 거잖아요. 네. 어차피 투자자들이야 그 투자한 그쵸. 거니까 뭐 손실을 망했다고 해서 맞습니다. 돌려받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네. 그 투자한 거지 빌려준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2021년, 2022년 이제 그 활발했던 유동성 시대가 저물면서 이제 투자 유치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제 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보니까 2025년 6월 30일 이전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이 210억 원 정도 있었고요. 올해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건에 대해서는 95억 원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뭐 83억 원의 미지급금도 있었고 300억 원대 미수금도 이제 발생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넥스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35억 원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바닥난 상황이었고 또 빚은 또 갚아야 했고요. 이런 상황들이 겹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재무가 아까 말씀하셨던 걸 보면은 그 이 채권자 중에 한 곳이 만기 연장을 못 해주겠다고 해갖고 이 자금 정색이 시작되고 막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거는 이제 채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뭐 만기 연장 안 해주는 건 맞습니다. 자기 뭐 금융기관 마음이긴 하죠. 예. 네. 그거야 뭐. 네, 그게 이제 원만하게 되지 않아서 이 유동성이 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약간 매출이 줄어든 것이야말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 같은데 네. 근데 매출이 이렇게까지 급감한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네, 이게 저도 좀 의아했는데 굉장히 잘 나가던 플랫폼이었기 그렇죠. 막 때문에 1,300억도 넘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매출. 네, 그리고 네. 그 다음에도 1,100억, 거의 1,200억까지 그렇죠. 거뒀었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패션 유니콘이라고 불릴 정도 기업 가치도 7천억 원을 찍었던 곳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막 매출이 거의 뭐 절반 이상으로 더 줄어든 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감사하게도 유넥스 전 직원분들께서 이제 익명이지만 좀 취재에 응해 주셨는데요. 예. 그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니까 내부에 좀 문제들이 있었고 그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풀필먼트 사업까지 같이 했었는데 물류 사업 네, 말씀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풀필먼트라는 네. 게. 예. 근데 이 물류 사업을 무리하게 좀 확장을 한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비효율적인 비용 구조도 좀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 고객 지향적이지 않던 그 서비스가 이제 외부로도 이제 보여지게 되면서 좀 매출이나 이제 전반적인 부분이 실적들이 좀 많이 줄어든 모습이었고요. 일단은 좀 하나씩 좀 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물류 부분부터 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동대문 풀필먼트 네. LP 그거 네,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뉴넥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대문 이제 물류센터 이제 풀필먼트 사업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서 좀 많이 확장을 해왔었는데요. 특히 이제 2022년에 2,200평에 달하던 이미 큰 규모의 그 물류센터를 4,000평 규모로 확장을 했습니다. 이거 어디 있는 건지 아세요? 동대문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땅값이 그렇게 싸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쵸. 임대료가.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잘 운영했으면 되는데 내부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 이 풀필먼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아니면 성장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좀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수요 예측이 빗나간 건 물론이고 이 풀필먼트 서비스 자체의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단가 경쟁력이 기존의 판매자들이 따로 쓰고 있던 그 풀필먼트보다 굉장히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이 하이버나 브랜드에 입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물류까지 같이 사용하도록 이제 영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 영업이 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동량 자체가 그 물동량 자체가 많이 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그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일단 인프라는 많이 늘려놓은 상황이었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캐파 과잉이 계속해서 고착화되고 늘어나면서 좀 안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급 임차료도 살펴봤는데요. 이게 유넥스가 아비드 ENF라는 그 물류만을 담당하는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해왔었는데 예. 그 지급 임차료도 굉장히 좀 늘어났고 그 자회사의 매출은 발생은 했지만 손실 역시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급 임차료를 먼저 살펴보면 2020 그 아비드 네. ENF 그 물류 부분 이제 임차료가 보면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물류센터 네. 쪽. 그래서 2022년에는 4억 원 정도였는데 2021년에는 24억 원, 그리고 2022년에는 64억 원으로 좀 증가를 했고요. 2023년에는 이제 좀 53억 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매출 대비 부담이 컸고 손실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023년 매출을 봐도 46억인데 네. 그 지금 지급 임차료가 네, 53억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22년 같은 경우는 매출이 244억인데 네. 이때는 근데 좀 괜찮겠는데 244억인데 63억이네요. 네, 그렇지만 손실이 가장 컸었죠. 그렇죠. 137억 원의 손실이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실적도 좋지 않았는데 여기 물류센터를 더 확장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2020년 초반에 인천에 또 물류센터를 2023년 네. 초반이죠. 예. 네. 예. 그 인천에 예. 남청라 IC 복합 물류센터를 인수를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는 상황이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잔급을 내지 못했고 결국 그 계약
145억 원의 계약금을 전액 몰취를 또 145억 원을 이제 날린 건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네, 네, 맞습니다. 꼼짝없이? 네. 아, 이거는 진짜 뼈아픈 타격이죠. 왜냐면 이제 비즈니스에 투자해갖고 네. 투자하다가 잘 안 돼갖고 날린 거는 상관이 없을 텐데. 상관이 있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네. 그나마 이제 뭘 시행착오라고 할 수 해봤다는, 있는데 이거는 그냥 생돈으로 준 날린 거잖아요. 거죠. 네. 145억이면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네. 그런데 당시 그 계약금을 모두 이제 잔금을 모두 치르는 것보다는 이 계약 아, 이게 어차피 안 될 사업인데 그 잔금을 더 넣어갖고 네, 이거 갚는 네. 것보다는 맞습니다. 그냥 145억 네, 줘버리고 네. 여기서 그냥 손실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매몰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낫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이미 물류 사업이 잘 안 되고 음.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비드 ENF라는 자회사를 2024년에는 결국 서비스를 접을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또 내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때 이제 장기 그러니까 물류센터를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접다 보니까 이제 임대를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발생한 위약금도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물류센터 같은 이런 B2B 시설들은 사실 그게 네. 되게 길잖아요. 장기 계약을 하는데 예, 장기 계획을 하는데 이게 막 한 뭐 3, 4년 쓰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 그쵸. 그 나머지-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런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산운용사라든지 네. 그런 쪽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거에 그 얄짤은 없습니다. 그냥 네. 그냥 뭐 법대로 계약서대로 네.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맞습니다. 그쪽도 이제 자기도 이제 투자 받아갖고 굴리는 거니까 그쵸. 법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뭐 위약금 발생하면 1원까지 다 받아내는 사람들이죠. 네. 그분들은 뭐. 그래서 이제 현금 유출이 계속해서 불어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약간 네. 비효율적인 비용 구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거는 또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거를 좀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영업 비용에 나가는 돈도 비용도 굉장히 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판관비를 좀 따로 살펴보았는데 2022년의 판관비는 638억 원이었고요. 네, 2020년 638억 원. 2021년에는 1,318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아주 소폭 줄긴 했지만 그래도 1,216억 원이 예. 발생을 했죠. 판관비가 네. 이제 두 배나 늘어났네요. 2021년에.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급여, 복리후생, 퇴직급여를 모두 합친 이 인건비가 2022년에는 73억 원, 그리고 2021년에는 263억 원, 네. 그리고 2022년까지도 301억 원으로 좀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예, 예. 이게 내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시 개발자를 굉장히 많이 채용을 했고 뭐 100명 이상 이제 채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개발자분들 또 몸값이 비싸잖아요. 일반적인. 그렇죠. 네네. 분들보다. 그때 예. 한창 개발자 붐이 일었어가지고. 그렇죠. 그때 막 네. 개발자 하면은 이제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막 맞습니다. 코딩학원도 많이 생겨나고. 네, 딱 제 그때였어요. 제 지인도 뭐 회사 그만두고 네, 갈까 오. 말까 해갖고 제가 가지 말라고 했죠. 굉장히 아니 왜냐면은 이렇게 막 뭔가 이게 잘 된다고 막 얘기 나오면은 그건 이미 약간 피크라는 뜻이거든요. 끝물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꺾이기 가지 말라고 직전에. 했더니 네. 그냥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선배님이 생명의 은인이신 격인데. 뭐 그런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네, 이 당시에 되게 개발자들의 몸값도 비쌌을 때인데 네. 그때 굉장히 대규모 채용을 하셨었네요. 네, 그래서 유넥스의 그 직원들 추이를 보면은 2023년 2월에 좀 피크였는데 이때 직원이 456명이었습니다. 개발자의 정확한 비중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많은 인원을 좀 채용을 했고 그중에서 개발자 비중도 꽤 높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내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니까 이렇게 개발자가 많고 인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커머스 플랫폼이라면 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뭐 장바구니 쿠폰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조차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있었지만 뭐 기능 고도화나 뭐 그 정도면 개발 속도에 굉장히 속도가 붙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비효율적인 그
비용 구조가 이제 발생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인건비 다음으로 좀 비중이 높았던 판관비 중에 하나가 이제 판매 촉진비였는데 마케팅 비용이죠. 여기 그런 이런 커머스 플랫폼은 원래 좀 많이 써야 많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예. 그런데 좀 과도하게 썼던 모습을 좀 보였는데 2022년에는 이미 256억 원으로 좀 높은 비용이었는데 2021년에는 503억 원으로 굉장히 많이 치솟았다가 조금 안 좋아지자 이제 가장 먼저 좀 줄인 비용이기도 한데요. 2022년에는 263억 원으로 줄였지만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었고 이후에 상황이 또 굉장히 안 좋아지자 극단적인 비용 절감을 통해서 2024년 판관비를 뭐 판매 촉진비랑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판관비를 170억 원까지 줄였지만 이게 줄인 게 아까 저희가 살펴봤듯이 매출이 피크였던 때보다 이제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메인 비즈니스 매출 자체가 줄어서 이 판관비도 줄고 예. 아까 손실이 2024년에 마이너스 5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자연스럽게 줄어든 구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게 여기 그래프를 하나 보고 있는데 네네. 이게 그 직원 현황인 거잖아요. 네, 이거 맞습니다. 혁신의 숲인가요? 네. 네, 요거는 PC덱입니다. 아, 이거 PC덱인가요? 근데 이걸 보면은 2023년 말에 엄청나게 진짜 많이 나가셨네요. 굉장히 그때 이제 대규모 이거는 구조 약간 조정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네. 이제 인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없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의 한 60% 가량이 이때 나가셨네요. 굉장히 많이 나갔고 100명 안쪽으로 그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 해주신 말씀을 들어보면은 뭔가 이제 안 좋아지거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방안을 마련하고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단은 인원부터 줄이자. 일단은 구조조정하자. 이런 기조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애초부터 너무 이제 그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거 이상으로 수준이 아니었죠. 네. 인력을 많이 뽑았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맞습니다. 좀 드네요. 네. 왜냐면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네, 딱 보니까. 사실 그 정도의 인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뭐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물류 사업 인재들을 많이 채용을 했으니까 그런 게 조금 더 고도화되고 또 성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를 보면은 과잉이었던 거죠. 네.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진짜 기업 회생하기 전에 막 한 달 전까지도 막 사람 뽑아다가 네, 맞죠. 뭐 그런 회사 있잖아요. 어디라고 굳이 얘기는 안 네. 하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참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세 번째 요인으로는 이 서비스 자체가 근데 뭐 소비자를 바라보는 서비스가 아니었다. 네. 좀 더 그런 식으로 갔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좀 그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객지향적이지 않았던 서비스 그런 요 내부 문제들이 서비스로도 좀 드러나게 된 건데요. 우선 좀 매출이 떨어지고 손실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일단 서비스에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수료를 좀 많이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판매자들한테 받는 네, 거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하이버 그 남성 전용 패션 플랫폼이었죠. 하이버 수수료를 18%까지 올렸는데 또 100만 원치 팔면 18만 원 달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요게 업계 표준보다 좀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자체의 수수료가 완전히 높아서 판매자들이 막 들고 일어났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제 판매자들도 좀 이해는 하는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요 수수료도 올리고 또 서비스 자체를 광고 수익 중심으로 좀 운영을 하게 되면서 광고가 바로바로 또 돈이 되니까 그렇겠죠. 네, 예. 그렇게 바꿨는데 여기서 이제 판매자들의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품 그 검색을 했을 때 상품들이 이제 뚝 뜨잖아요. 돈 많이 주면은 올려준다 네, 이거죠. 상단 배치를 예, 상단해주고 네. 뭐 크게 보여주고 뭐 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품 경쟁력을 갖고 있던 그 판매자들은 좀 밑에 배치가 되기 시작했고 광고에 그냥 제품 경쟁력이 좀 낮지만 이제 광고에 돈을 많이 쓰기 시작하는 그 브랜드들이 좀 상위에 배치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퀄리티가 좀 낮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품 그 네. 시급 상품군의 퀄리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거에 반발해갖고 좀 나갔겠네요, 판매자들이. 그렇죠. 그런 내가 여기서 이제 업계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은 네. 수준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지금 이걸 주고 있는데 그쵸. 내가 광고까지 해야 되냐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판매자, 자신 있는 판매자는 좀 그렇죠. 떠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좋은 제품으로 잘 나가던 셀러들의 매출이 평균 60에서 70%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말씀드렸듯이 광고비를 많이 쓰는 셀러들의 매출이 늘긴 했지만 그 빠져나간 그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의 매출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경쟁력 거죠. 있는 그 제품 네. 판매하는 분들의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이 악순환이 계속돼서 우수셀러들이 좀 많이 이탈을 하고 뭐 거래액도 이제 좀 하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예. 발생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에도 네. 그 뉴넥스 그러니까 옛날 이름으로 치면 이제 브랜디 네, 네, 맞습니다. 이 회사가 한때 굉장히 좀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인수합병 같은 걸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리고 뭐 해외도 나간다 네, 네. 이런 얘기도 제가 봤던 기억이 네,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잘 안 됐던 건가요, 그러면? 네, 그 말씀하셨듯이 인수를 했던 곳을 보면 이제 서울스토어가 있겠죠. 서울스토어는 인수를 한 여기는 뭐 어떤 회사인지 좀 시청자분들께 말씀해 주시면은 네, 여기도 이제 그 패션 플랫폼이고 판매자들이 입점을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예, 예. 그런 플랫폼인데요. 거기도 이제 결이 비슷하기 때문에 인수를 해서 조금 더 시너지를 내기 위한 전략으로 이제 인수를 진행을 했었는데 인수한 지 2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인수를 해서 운영하는 그 과정도 좀 잡음이 많았는데요. 그 인수를 해서 뭐 서비스를 합병을 해서 조금 더 시너지를 내기보다는 뭐 아예 좀 내부에서 기능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고도화에는 좀 신경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어서 서울스토어의 내부 직원, 기존에 있던 내부 예, 예. 직원들의 좀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서비스를 2년 만에 종료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비슷한 시기에 집 꾸미기라는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 집 비슷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인수를 했었는데 거기는 1년 만에 이제 재매각을 했습니다. 그 갖고 있을 여력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해외 진출도 좀 했었는데 일본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브랜디 재팬이라는 일본 현지 법인도 설립을 했었는데요. 근데 설립을 했었지만 뭐 시도도 못 해보고 2023년에 좀 법인을 철수를 했죠. 네. 이렇게 좀 네. 이렇게 확장을 했는데 사실 그 메인 비즈니스 그 코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렇게 코어는 아무래도 확장을 브랜디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여성 맞습니다. 패션. 그 플랫폼들과 물류 쪽에서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확장을 했던 게 시너지를 노리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냥 이제 현금 유출을 더한 그런 결과밖에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네. 그런데 근데 지난해라든지 그 전에 약간 실적을 봐도 네. 뭐 헬피 그러니까 물 풀필먼트 하는 헬피는 좀 힘들고 네. 약간 브랜디도 좀 힘들지만은 그 하이버 있잖아요. 네네네. 하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좀 실적이 좀 괜찮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한번 보면은 좀 흑자도 내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같이 이제 기업 회생하니까 모 회사가 하니까 그냥 저대로 딸려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하이버는 흑자 소식을 계속해서 알려왔던 이제 사업 부문이었는데 그래서 좀 일각에서는 뭐 매각을 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또 따로 떼어서 운영을 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서정민 대표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하이버가 브랜디에 연대 보증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뉴넥스가 회생에 들어가면 채무가 보증인으로 전가가 되고 아무리 흑자를 내고 있어도 하이버 단독으로는 좀 감당이 어려운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투자사 중에 한 곳에서 또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 흑자는 맞지만 뭐 분리 독립을 할 만큼의 체력이나 뭐 수익률은 부족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아니면 이게 너무 여기가 여기가 좀 잘 되니까 알짜만 떼어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을 좀 받은 거 아닐까요? 그럴 수 너희들 있습니다. 알짜만 네. 떼어가서 너희들끼리만 먹으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좀 다 안 좋은 상황에서 이 부분이라도 흑자를 내고 있었니 PR을 좀 요게 근데 이제 네. 그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냥 법인은 다 그 별도 법인들인 거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자회사식인 거잖아요. 네. 자회사라고는 하지만 또 내부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서류상 이제 그렇죠. 자회사로 되어 자회사인데 있지만 바로 옆에 그 사무실 있고 네.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을 것 같아요. 뭐 인프라라든지 예.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거의 한 회사라고 그렇죠, 볼 수 그렇죠. 있는 정도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분리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서정민 대표하고 상당히 그 길게 통화하시는 거를 네. 제가 본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일찍 맞습니다. 퇴근했는데 그날 네. 저는 좀 일찍 퇴근했는데 그 승환님 좀 남으셔갖고 통화를 네.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 서정민 대표는 이번 아무래도 이제 대표로서 자기가 이끌던 회사가 기업 회생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는 사실은 네. 굉장히 유쾌하지 못한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서정민 대표는 일단 현재 상황을 일단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앞으로는 좀 이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서정민 대표랑 통화를 오래 했는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지금까지의 시행착오와 그런 어떤 의사결정에 과거의 의사결정에 대한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한 이런 거를 뭐 핑계 대거나 변명을 하고자 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해 주신 거를 보면은 이제 동대문 풀필먼트를 핵심 자산으로 키우려 했지만 그때 생각했던 이루려 했던 그 규모의 경제를 결국엔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뭐 쿠팡처럼 규모의 경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희는 70% 수준밖에 이루지 못했고 그 다음 고비를 넘기지 못한 것이 패착이라고 말씀을 목표의 70% 수준밖에 네.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100%가 돼야 그때부터 규모의 경제가 돼갖고 네, 이루어지는데 계속 이제 한계 비용은 줄어들고 맞습니다. 한계 네. 이익은 늘어나는 구조인데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센터에 투자한 그 캐펙스 대비해서 그 채산성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결국 풀필먼트 사업을 종료하면서 거기에 딸려있던 이제 수많은 고정비들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이거 쉽지 않죠. 네, 임대료만 해도 장난 아닐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무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졌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그거와 더불어서 유동성 시대가 끝나면서 그런 과도한 확장 전략들이 고스란히 이제 리바운드가 된 상황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서정민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내부 직원들이랑도 네. 취재를 많이 했었는데 그 직원분들이 좀 질책을 좀 해주시긴 하셨어요. 결국에 이렇게 된 것은 그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 때문이라고 좀 꼬집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분이 보기에는 뭔가 이런 과잉 인력 투자라든지 인프라 투자가 서비스의 성장이 아니라 좀 투자를 당시에 유동성이 넘쳐났기 때문에 투자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다고. 당시에 좀 약간 뭐 네. 스타트업계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는 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네, 하죠. 맞습니다. 그렇게 좀 팩트를 집어주셨는데 이에 서정민 대표도 인정을 했습니다. 네, 당시 상황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낙관적으로 했던 것 같다. 당시 상황이 네. 진짜 좋긴 좋았잖아요. 사실은 엄청 이제 좋았죠. 네, 좀 지표만 좀 보여주면은 또 큰 돈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 네, 맞습니다. 생각했고 뭐 또 이제 쿠팡도 옛날에 그 적자 많이 냈다. 많이 냈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도 괜찮다. 매출만 늘리면 된다. 네. 이런 식의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많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좀 더 보수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이제 그 서정민 대표가 본인의 경험 부족으로 너무 낙관적으로 의사결정했던 것들이 후회가 되긴 하지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좀 마지막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부터가 제일 중요하죠. 일단 네, 기업 네. 회생 들어갔으니까 맞습니다. 빠르게 이거를 이제 졸업하고 네. 서비스를 정상화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러면 현재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 서정민 대표라든지 네. 유넥스 약간 경영진들은. 네, 지금 유넥스에는 20명 남짓한 직원분들이 소수 정예로 남아서 좀 정상화를 위해서 직원분이 20명밖에 안 남았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20명 갖고 근데 그 하이버까지 포함한 네, 네, 숫자인가요? 맞습니다. 할 그래서- 수가 있나요? 이게 운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20명 굉장히 많이 줄으셨네요. 그냥 없어진 네, 네, 느낌이긴 그래요? 한데, 네, 그렇게 소수 정예로 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최대한 비용은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이고
또 그 안에서 최대한 효율을 내기 위해서 좀 그렇게 소수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러면 이제 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조금 이제 핵심 인재들로만 좀 요즘 뿌려서 얘기 많이 했으면 나오는 게 옛날에는 스타트업들이 네. 우리 규모가 큰 게 자랑이었잖아. 인력이 몇 명이야. 그쵸. 근데 요즘은 스타트업 대표님들 만나도 우리 회사는 직원 수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돈 이 정도 벌고 그쵸.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랑거리로 바뀌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1인당 매출액이 중요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좀 약간 그 전통 대기업처럼 우리 부서에 몇 명 있어. 막 직원 네. 이번에 얼마 뽑았어. 맞아요. 요게 좀 그리고 이제 우리 직원 복지 이게 막 맞습니다. 뭐, 네. 뭐 낮잠 자고 싶으면 언제든 잘 수 있고 막 이런 게 자랑이었는데 요즘은 진짜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그리고 달라졌죠. 앞으로는 이제 또 점점 이제 인공지능 쓰는 데들이 많아지면서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직원 수 적은 게 이제 자랑 행동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 핵심 사업만 브랜디와 뉴넥스를 그 브랜디와 하이버, 예. 네, 그걸 돌리는 거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사업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의 핵심은 최대한 영업이익을 내서 채권자분들과 그리고 판매자분들의 변제금을 최대한 많이 변제율을 예. 높게 가져가서 갚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신뢰 회복이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위해서 뉴넥스에서는 이길 정산을 준비를 하고 다음 있다고 날 이제 합니다. 돈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예. 정산이 되는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정산 대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피지사에서 뉴넥스 이제 플랫폼으로 주고 그 플랫폼에서 판매자들에게 이제 각자 정산을 해주는 프로세스인데 이게 아니라 이제 피지사에서 판매자들에게 정산 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구조를 좀 한 피지사와 이제 협업 중이라고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신뢰 회복 그리고 이걸 통해서 최대한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그 상세하게 체크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근데 진짜 직원 수가 한때 456명이었는데 지금 20명이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 100분 정도는 계실 줄 알았어요. 아까 얘기 들었고. 네네. 근데 이제 진짜로 지금 기업회생으로 들어가면서 많이 이제 네. 축소가 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아웃스탠딩의 이승화 기자와 함께 뉴넥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브랜디라고 불렸던 이 회사가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왜 결국 기업 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뭐 왜 어떻게 해서 이게 신청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승인받은 기업 회생이 이제 회사의 끝이 아니라 재도약의 시작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방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길 정산이라는 결정과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 전략이 판매자들과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 아웃스탠딩 쇼에서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아웃스탠딩 쇼에서는 IT 테크 업계의 최신 이슈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것으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